오늘은 중국인 역사학자가 한국을 처음 방문하며 느낀 특별한 깨달음과 변화를 담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선입견을 넘어 새로운 관점을 발견한 그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후이민입니다. 베이징 대학에서 동아시아 문화를 연구하고 있는 교수로 동아시아 문화를 연구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주된 연구 주제는 한국과 중국 간의 문화 교류와 영향인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늘 한국을 중국 문화의 작은 제자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전통 음식, 예술, 그리고 사회적 관습 대부분이 중국에서 기원했다고 믿었고, 이를 바탕으로 논문도 여러 편 썼습니다. 그런 제가 이번에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문화 포럼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학자로서 매우 명예로운 자리였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로서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과 약간의 자만심이 섞인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내가 연구한 대로 중국의 영향을 받은 흔적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겠지. 그걸로 내 이론이 더 탄탄해질 거야. 이런 생각과 함께 한국을 직접 경험하게 될 설렘도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공항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곳은 마치 미래의 도시를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다양한 언어로 친절히 안내하는 직원들,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여러 시설들까지. 저는 세계 여러 나라의 공항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잘 정비되고 체계적인 공항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관광객을 위한 특별한 공간일 거야. 도심에 가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 풍경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전통 한옥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초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요소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져 있는 모습은 정말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는 명동거리로 향했습니다. 명동은 한국의 현대 문화를 체험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를 따라 걷다 보면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든 외국인 관광객들과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한국 상인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점은 다양한 언어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와 일본어, 심지어 중국어까지 들려왔습니다. 이곳은 마치 작은 지구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명동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 중국인 관광객이 상품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가격에 대해 항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는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화를 냈고, 한국 상인은 다소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오해가 생긴 듯 보였죠. 저는 그 상황이 곧 큰 다툼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한국 상인이 다가와 유창하진 않지만 서툴게 중국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갔고, 결국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며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한국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식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명동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한국은 정말 무엇이었을까? 사실 저는 서울을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 한국이 단지 중국 문화를 따라하는 나라라고 단순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날 하루 만에 그런 생각이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고,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은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여행이 단순한 연구 발표를 넘어 제 선입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선 뭔가 특별한 일이 계속 일어날 것만 같았죠. 서울에서의 첫날이 지나고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은 북촌 한옥마을이었습니다. 전통 한옥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설명을 들었기에 큰 기대를 안고 갔습니다. 한옥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기와 지붕과 나무문, 그리고 정갈하게 다듬어진 정원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인 역사학자 김준호 교수님은 제게 한옥의 구조와 한국 전통 건축의 철학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은 단순히 미적인 요소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건축물과는 다른 우리만의 독창적인 특징이지요. 이 말에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의 건축 양식이 중국의 영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 교수님께 정중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한옥의 기와 지붕이나 배치 방식은 중국의 전통 건축과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김 교수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은 한국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온돌 난방 시스템은 겨울이 추운 한반도의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로 중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통을 수용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맞게 재창조하는 것이 바로 한국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의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과거의 문화를 반복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고 환경과 필요에 따라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에는 전통차를 마실 수 있는 한옥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한옥 안에서 마시는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은 마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드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옥과 현대적인 서울의 빌딩들이 어우러진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나라구나. 그 다음 날에는 디지털 산업의 중심지인 강남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북촌에서 느낀 전통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최첨단 기술의 중심지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IT 기업들의 본사가 모여있는 강남은 마치 미래 도시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 기업의 기술 전시관을 방문했을 때 체험한 것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전시관에서는 한국이 개발한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증강현실 안경을 쓰고 가상의 한국 전통시장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았는데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한 경험이었습니다. 안내를 도와주던 직원은 친절하게 한국의 디지털 기술 발전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나라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기술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통 문화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것도 그중 하나죠. 이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문화적 독창성이 전통과 기술을 융합하는 데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서울에서의 며칠간의 경험은 제 연구에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단순히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나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의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며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아우르는 독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시야를 점점 넓혀주는 이 경험들은 제 선입견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문화적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며칠간은 흥미로웠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있었던 어느 날, 저는 명동 인근의 한 전통 음식점을 방문했습니다. 현지 음식을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설렘을 안고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에는 다양한 한식이 있었고 저는 종업원의 추천으로 김치찌개와 반찬 몇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깊고 풍부한 국물 맛에 감탄하며 식사를 하던 중 문득 주변의 손님들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테이블마다 다양한 반찬이 가득 차 있었고 모두가 즐겁게 음식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제게는 하나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제 테이블에 나온 반찬은 다른 테이블보다 적은 것처럼 보였을까요?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늦게 온 옆 테이블에는 반찬이 훨씬 많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혹시 외국인이라서 차별을 받는 걸까?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점점 더 호감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라 이 일이 저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종업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제가 반찬을 덜 받은 건가요? 종업원은 당황한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반찬은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더 드릴 수 있어요. 혹시 원하시는 반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약간 민망한 마음으로 추가 반찬을 요청했습니다. 곧이어 풍성한 반찬들이 다시 채워졌고 종업원이 친절하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반찬이 부족하면 언제든 더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손님이 편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 순간 저는 오해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문화의 차이였던 것을 저는 차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반찬을 추가로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제 무지가 문제였던 것이죠. 종업원의 따뜻한 태도는 제가 느낀 어색함과 불편함을 금세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게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때때로 오해를 낳을 수 있지만 그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경험 이후로 저는 더욱 열린 마음으로 한국 문화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음식점에서 있었던 작은 해프닝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그들은 외국인인 저를 차별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며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인들이 정이라고 부르는 정서를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친절함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나누며 마음을 주고받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적 가치였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한국의 자연과 도심이 어우러진 모습을 느끼고 싶어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자전거 대여소에서 저를 반긴 직원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고는 간단한 영어로 대화하며 자전거 사용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여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했고 공원의 상태는 매우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동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르게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문화를 존중하며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명동의 음식점에서 느꼈던 작은 오해와 한강에서 경험한 따뜻한 배려는 제게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의 독창성은 단순히 물질적 발전이나 기술적 진보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정서, 그리고 그 정서에서 비롯된 조화로운 삶의 방식에 있었습니다. 이 경험들을 통해 저는 점점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을 연구해온 지난 20년은 사실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문화를 단순히 학문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 속에서 배우고 느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을 잠시 벗어나 경주로 향했습니다. 경주는 한국의 오래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도시로 유명했기에 그곳에서의 경험이 이번 여정을 완성해 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버스를 타고 약 4시간 동안 달려 도착한 경주는 처음부터 제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도시는 높은 빌딩이나 화려한 상업지구로 가득한 서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대신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과거의 흔적들이 그대로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탁 트인 들판 위로 고분들이 늘어서 있었고 멀리 보이는 산자락과 전통적인 건축물들은 마치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첨성대였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라는 설명을 듣고 저는 큰 기대를 품고 이곳에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첨성대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와 역사를 떠올리니 그 규모를 넘어서는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안내서를 통해 첨성대가 만들어진 배경과 천문 관측의 역할에 대해 읽으며 저는 한국 고대인들의 창의성과 과학적 사고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이드는 첨성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첨성대는 단순히 별을 관측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당시 신라 사람들이 자연을 관찰하며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던 노력의 상징입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그 안에서 인간의 삶을 규정하려는 철학이 이 작은 건축물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며 한국 문화가 단순히 외부에서 들어온 요소를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켰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첨성대는 단순히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천문대를 모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의 환경과 필요에 맞게 독창적으로 설계되고 그 안에 한국 고유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방문한 불국사는 제가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대했던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불국사로 들어서는 길목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고즈넉한 산사의 분위기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사찰내부로 들어서자 전통적인 건축물이 보여주는 완벽한 균형미와 섬세한 디테일에 압도당했습니다. 불국사의 각 건물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가이드는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불국사의 건축은 우주를 축소해 놓은 상징적 공간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다리 하나하나 그리고 계단의 배치까지 모두가 인간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나아가는 여정을 상징하지요. 이 모든 설계는 신라인들의 독창적인 사상과 정교한 기술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불국사가 단순한 종교적 건축물이 아니라 한국 고대의 사상과 기술이 결합된 복합적인 작품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웅전 앞에서 바라본 풍경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국사에서의 감동은 석굴암으로 이어졌습니다. 석굴암은 경주의 또 다른 대표적인 유적지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그 가치가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석굴암으로 가는 길에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건축물들이 당시에는 외부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가이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불국사나 석굴암을 짓는 과정에서 중국이나 인도의 불교 문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라 사람들은 그 문화를 단순히 모방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연 환경과 철학, 그리고 기술을 융합해 완전히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 문화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외부의 영향을 존중하면서도 그 안에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힘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경주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이 한국만의 독창성을 증명해준다고 느꼈습니다. 첨성대, 불국사, 석굴암, 이 모든 유적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한국 사람들이 과거부터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경주에서 보았던 것들을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연구하면서 한국을 단순히 중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은 중국 문명의 연장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창성을 가진 문명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으로 돌아온 후 저는 제 연구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더 이상 중국과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강의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단순히 중국 문화를 모방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한국은 외부의 문화를 받아들이되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며 발전시켜 왔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강점은 바로 이 독창성에 있습니다. 저는 또한 제 논문을 다시 읽어보며 그동안 놓쳤던 부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을 하나의 독립적인 문명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제 연구는 충분히 깊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이 나라의 독창성과 정체성을 더 깊이 탐구해야겠다는 새로운 사명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들이 보여준 따뜻한 정과 배려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단순히 관광객에 대한 친절을 넘어 타인을 존중하고 함께하려는 한국 문화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들은 단순히 학문적인 깨달음을 넘어 저의 인간적인 성장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아우르며 자신만의 문화를 발전시켜온 이 나라의 모습은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히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 유산을 기반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나라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세계인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만약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망설이지 말고 떠나보세요. 여러분도 제가 느꼈던 감동을 느끼게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후이민 교수의 여정을 통해 한국이 가진 특별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것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혁신의 모습, 정말이지 깊은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자랑스런 우리의 문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스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